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권순우 팀장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요새 미국 증시는 뭐 한국에 별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무섭네요. 미스터마켓에서 말씀해 주셨던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코스피 먼저 줬고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네. 줬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98%,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17%, S&P 500이 마이너스 1.38%. 이게 초반 약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빠지는 모양새를 네.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뒤로 가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그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원래 신용등급 강등되면은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최근에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라는 건 결국은 채권 금리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건데 오히려 채권 시장은 좀 잠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 기준입니다. 전날보다 OBP가 올랐습니다. 오히려 4.08% 정도.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오르는 게 당연하죠. 왜 이러세요? 네. 헷갈렸습니다. 당연히 올라야죠. 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 2년물 국채 금리는 EBP가 빠졌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앞뒤를 바꿨었네요. 네. 2년물은 빠지고 10년물은 한 5bp 정도 좀 올랐었습니다. 좀 생각보다 10년물이 좀 덜 오른 거죠, 그죠? 많이 수익률이. 훨씬 들 올랐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감상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 이게 미국 신용등급하고 미국 국채금리는 조금 묘한 측면은 있어요. 네. 이게 등급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미국의 등급이 떨어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라 그래가지고 좀 오히려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보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10년물 금리가 덜 오른 것에 좀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에 대한 그 미국 시장에서의 분석은 지금 한 5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랐잖아요. 타이밍상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들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서 계속 올랐거든요. 이게 뭐 대단히 좋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오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약간의 좀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겠느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도 저 초장에는 잘 버틴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빠졌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신구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스닥의 빅7 요거 올라가는 거는 사실 옛날 그 약간 올드 패션 투자자들은 못 따라가거든 그거. 맞아요. 이게 PR이 얼마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벌써 10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이 또 젊은 세대 영가이들은 그걸 또 몰라요. 그래서 안 될 걸 이거 그런 쪽이 좀 이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넷 옐런 장관은 굉장히 세게 반발했습니다. 뭐 자의적이고 오래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거다. 현 시점 그러니까 타이밍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강등하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ADP 이거 민간 고용 지표입니다. 진짜 공식 데이터는 내일 나오고요.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 7월 민간 고용이 32만 4천 명 집계됐습니다. 전달 45만 4천 명에 비해서는 32만 4천 명이면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가 17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ADP 고용 보고서는 32만 4천 명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계속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뭐 왜 이렇게까지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아시아 증시에도 전면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어제 니케이 225 평균 주가가 전장 대비 2.3%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스닥이 2.17% 빠졌으니까 니케이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니케이가 많이 빠진 것도 사실 워낙 그동안
그 니케이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그러니까 코스피는 1.9%, 코스닥은 3.18%.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박원창 이사님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어제 우리나라 장도 정말 혼란스러운 장이었었죠. 그 대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85%, 그리고 뭐 중국 장도 대부분 빠졌고요. 유럽 장도 뭐 영국의 FTSE 100이 1.36%, 그 까크 지수도 1.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 그 14.7원, 1.14% 상승한 1,29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 강세네요. 네,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올랐죠. 네. 원화가 약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이 그 부양책 관련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엔화도 엔화는 오히려 강세로 장중에 돌아섰었습니다. 그 엔화는 또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엔 좀 인식이 좀 더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월가에서는 피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반응들을 좀 보였어요. 일단 기분 좋을 일은 없지. 예, 근데 이게 시장에서 좋다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이거는 너무 안 맞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일단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CEO는 아니 미국이 아닌 나라가 트리플 A를 받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을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트리플 A가 있는데 미국이 떨어뜨린 건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제이미 다이먼이 점점 저는 약간 실망스러운 그 언급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11년 전에 내린 건 뭐냐 이거 자기네 나라 신용평가사에서 내렸네. 그러게요. 11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인정하고 있었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얘기가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 네.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캐나다는 트리플 A고 미국을 떨어뜨린다는 게 상식적이냐라는 게 이제 제이미 다이먼의 얘기였는데 사실 뭐 피치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뭐 거버넌스 문제나 이런 분들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면은 뭐 피치 캐나다는 뭐 그런 식으로 갈등 요인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었기 때문에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재정이라든지 뭐 국가 부채 자체가 그 미국의 이 비율로 따져서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수석 경제 고문은 일단 이분의 분석이 좀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대다수의 이코노미스트나 분석가들이 인용된 이유와 시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 어떤 거버넌스 이슈라든지 아니면 왜 지금 타이밍이냐에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뭐 이번 발표는 미국 경제와 시장을 지속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조금 지나면 무시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피치의 강등 조치 성명 이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해석인데 피치가 적용한 평가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 때 하락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상승했다. 근데 왜 이제 떨어뜨리냐라는 얘기고 세계 주요 경제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현실에 어긋난다. 근데 이분은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거를 아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또 횡령 아, 엄청 600 몇십 억이죠? 562억 원 와. 아니 은행의 뭐 부장이에요, 차장이에요. 부장입니다. 은행 부장이 562억을 횡령활동한 거 어떻게 저렇게 몰라? 그것도 기간도 꽤 오래됐더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이 56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정돼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경남은행 자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고요. 일단 거기서 78억 원 정도의 PF 자금 그러니까 PF 대출을 해주고 그 상환한 돈 있잖아요. 그 상환한 돈을 횡령했다라는 걸 경남은행이 인식을 하고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지난 20일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이 그 바로 다음 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고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부동산 PF 담당을 했으니까 거의 2007년부터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16년 8월부터 17년 10월 사이에 부실화된 169억 원 상당의 PF 대출에서 수시적으로 상환됐던 대출 원리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고자 가족 등 그러니까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그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한 78억 원 정도를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는 또 상환을 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갖다 빼면 또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또 이제 갚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29억 1천만 원 정도는 상환 처리를 했고 실제 미상환 피해액은 한 48억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굉장히 좀 그 뻔한 횡령 방식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일단 PF 시행사에서 자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은행에서 자금을 쏴주잖아요. 그거를 위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PF 쪽에서 자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인출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좀 위조를 해서 좀 이것도 참 자기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을 달래요라고 해서 돈을 인출한 다음에 이쪽으로 또 안 보내고 그거를 이제 가족 계좌로 보내가지고 한 326억 정도를 횡령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 먹은 돈이 얼마예요? 그 뭐 변제한 거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거는 한 48억 8천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는 그 조금 더 수사를 진행을 해봐야 거고.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현장 조사 나갔더군요, 한동훈에서. 그리고 이게 또 횡령 금액은 다시 넣어놔도 횡령입니다. 그렇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금액이 아까 562억 원으로 나오고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실제로 가져간 돈이 얼마냐를 계산해 보려면 또 추가적인 계산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뭐 했었다는 것도 안 나왔어요? 그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는 그 수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수순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횡령된 사실이 드러나면 감독 당국에 보내게 되고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금의 흐름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그럼 실제로 그걸 어디다 사용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경남은행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그쪽 경상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그 서울 강남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가 서울 영등포 네. 여기 여의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구의 서울 경남은행 서울 영업부에도 네, 이 있어요.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 아니면 좀 답답하고 좀 왜 그러나 싶은 게 이게 작년에 횡령 사건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있었고. 금융감독원에서 뭘 하나 시킨 게 있냐면은 좀 장기 근무자들을 좀 인사 관리를 좀 강화를 해라. 그리고 명령 휴가제를 동원을 해서 너 강제로 휴가 보내는 거.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해야 되는 거죠. 원래 외국계 금융회사는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통상 한 20일 휴가가 있잖아. 네. 그러면 우리는 뭐 반차 계속해서 쓴다든지 하루치 휴가 쓰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외국계 금융회사 그거 못 하게 돼 있어요. 최소한 일주일 혹은 열흘 몰아서 휴가를 가게. 통으로? 네. 그럼 그러면 그 이제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이제 대체하면서 예. 그걸 모니터링 한단 말이에요. 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네,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뭐 그리고 그렇게 나쁜 의도도 뭐 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었을 때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서 일주일 내지 열흘 몰아서 휴가를 가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그 관리하던 계좌들을 다른 사람이 다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횡령을 할 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특정 부서의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 순환 인사를 원칙적으로 하게 하고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를 좀 분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거액의 입출금들 주요 상황 점검은 똑바로 하고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지난해 11월에 이거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지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 A 씨는 15년 동안 같은 업무 담당을 하면서 개인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이체하고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횡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뭐 기발한 방법을 써가지고 신종수법도 아니고 원래 장기 근속자에서 서류 위조해가지고 자기네 가족 쪽으로 계좌로 보내는 거.
이거는 되게 전형적인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제도가 너무 작동이 잘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업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는 거는 이 경남은행의 책임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으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양정수 의원실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만 또 11개사에서 횡령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만 금융회사 기준으로.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구나. 뉴스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액수 작은 액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작게는 뭐 수백만 원짜리 건도 있고 뭐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11개사 33건에 592억 7,300만 원이고 이게 작년에 우리은행 직원이 한 700억 원대 횡령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횡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00억 횡령이 난 거는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로 보게 되면은 경남은행 건이 이번에 워낙 큰 건이 나와서 제일 많고요. 신한은행도 올해 7월까지 7억, 농협조합이 6억, 신협조합이 4억, 뭐 이렇게 추측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융회사의 이제 신뢰라는 거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도 있겠지만 금융회사 자체가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너무 식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뉴스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니,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없어져서. 네. 자, 세 번째 뉴스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물가 뉴스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단 물가 지수의 그 매크로적인 숫자를 보게 되면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서 2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차트로 같이 보시면 물가가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3이면은 우리 물가 목표가 2%입니다. 그러면 지금 0.3%포인트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이게 2월에 4.8, 3월에 4.2, 뭐 4월에 3.7, 5월에 3.3, 그 지금은 이제 2%까지 내려온 거니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기저효과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 기저 전년도에 워낙 이 숫자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건데, 이게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분이 석유류예요. 석유류 가격이 25.9%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1.49%포인트 하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이 추세대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류는 뭐 그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김 프로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그 이번 달부터 석유류 가격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체감 물가가 또 되게 높은 이유가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7.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요즘에 혹시 삼겹살 먹으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 집에서 좀 사 먹었어요. 삼겹살이요? 집에서 예. 먹었어요. 근데 김 프로님 직접 상추값을 상추 한 단에 한 5천 원 하지. 한 단? 한 단이라고 안 하나? 상추는 시금치 한 단이구나 참. 네, 한 단은 안 한근 400g 한 5천 원 안 해? 지금 거의 한 10,000원 합니다. 진짜요? 예. 5천 원도 사실 내가 생각하니 극단으로 한번 불러본 것 같은 내가. 한 근에 10,000원? 예. 그럼 상추 몇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사에 나온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와. 상추 10장, 삼겹살 100g 가격과 비슷하다. 상추 10장이 예. 그럼 삼겹살로 상추 싸 먹어야지.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그 휴가 갔을 때 네. 그쪽 휴가지에서 이제 고기 좀 사서 상추 좀 살라 그랬는데 쌈 채소가 있잖아요. 네. 쌈 채소가 4,000원인데 상추만 있는 거는
10,000원인 거예요. 아 상추가 특별히 비싸군요. 예,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그래갖고 제가 쌈채소를 사서 갔더니 네. 와이프가 뻑뻑하게 왜 쌈채소를 사왔냐, 상추를 사오지. 그래서 아니 나는 다양하게 먹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추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거기다 폭염과 태풍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녹아내리지. 식품 가격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추 100g에 전국 소매 평균 가격이 2,475원인데 네. 근데 유통을 10,000원이나 받아? 100g 네. 한 근은 400g. 아 400g. 예, 예. 삼겹살 가격은 100g에 2,593원. 야. 상추는 2,475원. 와. 그러니까 100원 차이 나는 겁니다. 상추하고 삼겹살하고. 와. 상추 진짜 많이 올랐구나. 예. 아 근데 내가 상추 한번 키워봤거든. 주말농장에서 상추 무섭게 자라요. 사실. 맞아요. 어? 먹을 수가 없어. 와 엄청 무섭게 자라. 예. 근데 이제 워낙 폭우가 오니까 상추가 다 녹았죠. 녹은 거지. 야, 상추가 비교적 싼 이유를 알겠더라고. 일주일매나 가면은 예. 상추가 뭐 저도 예전에 그 주말농장 할 때 한 10개쯤 아마 심은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해봐야 뭐 5인 가족 다 못 먹어. 못 먹어요. 막 그걸로 막 무슨 겉절이 해 먹고 별걸 다 해도 안 돼.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상추를 비롯해서 좀 취재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어디에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한 2주 후에 수도권에서 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거를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아. 그러면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농협에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조금 덜 커도 빨리 보내세요.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뭐 관심들 있으시면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지난해 8월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8월은 물가의 기저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고 최근에 물가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는 이번 달부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정리하고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